(1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지만 기업 실적 호조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미국 P&G의 실적 호조가 시장 분위기를 개선시킨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이 이달 말 유로존 은행들이 1,372억 유로의 장기 대출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1%, 나스닥 지수도 0.62%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54% 상승하며 5년 1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기업의 경기 신뢰도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발표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독일 민간경제연구소인 IFO가 조사한 1월 기업 신뢰지수가 지난해 12월에 102.4에서 104.2로 올라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준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31%,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69%, 1.42% 상승했습니다. 최근 자금 시장의 급속한 안정으로 인해 유로존 은행들이 지난해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장기 대출 상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2는 유로존 278곳의 은행들이 오는 30일에 1,372억 유로의 장기 대출금은 22에 되갚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에 실시한 대출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전문가들이 초기에 1,000억 유로 정도가 상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도 늘어나는 등 주택 경기 회복세가 다소 조정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12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7.3% 급감했습니다. 계절 조정한 연휴 환산으로 신규 주택 판매 수도 36만 9천 건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38만 5천 건을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간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36만 7천 건으로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또 연간 주택 판매 가격은 24만 3,600달러로 2007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프록터앤갬블의 2013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P&G의 2분기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이 주당 1달러 2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전년 동기에 221억 4천만 달러보다 높은 22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P&G는 올해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3달러 97센트에서 4달러 7센트로 전망해 앞서 전망했던 3달러 85센트보다 이익을 높여 잡았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다수의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실망스러운 지표 결과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난주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28일 내구재 주문을 시작으로 소비자 기대지수,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과 ISM 제조기수까지 각종 지표들이 쏟아집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9일에서 30일 양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 캐터필라를 비롯해 지난주에 애플을 꺾고 미국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한 엑슨모빌 등의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우리 증시는 3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한 주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2% 급락하며 1940포인트대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우리 시장과 달리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S&P 500 지수가 5년 만에 1,500포인트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3대 지수를 상승세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미국의 어닝 시즌은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체크 포인트와 함께 자세한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매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또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4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간 건데요. 무엇보다 S&P 500 지수가 5년 만에 1,5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죠.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895까지 70포인트, 나스닥 지수가 3,149까지 19포인트, S&P 500 지수가 1,502까지 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호조로 시초가 상승 출발한 후 장중 내내 박스권에서 상승 시도가 지속되다 주가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고가 부근에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2007년 10월 31일 이후 최고치를 갱신하였고 주간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은 지수로 주간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는 2007년 12월 11일에 모처럼 1,500포인트를 회복하며 8일 연속 상승으로 2004년 11월 이후 최장기 랠리가 전개되었습니다. 12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36만 9천 건으로 예상치 38만 5천 건, 11월 매매 건수 39만 8천 건보다 7.3% 줄어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다만 11월 매매 건수가 당초 예상치 37만 7천 건에서 39만 8천 건으로 상향되고 12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도 1년 전 대비해서 8.8% 늘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 투자 심리에 도움되었습니다. 또한 22에서 장기 대출 상환 계획을 발표하고 P&G, 한일, 킴벌리 클락, 마이크로소프트 등 예상을 뛰어넘는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금 관련 업종 등 29개 업종이 하락하였으나 다우존스 전자상거래 업종이 3.94% 폭등하는 등 전자상거래, 인터넷, 화학, 반도체, 일본 관련 업종, 건설 업종 중심으로 111개 업종이 상승의 업종 상승률 80%를 기록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23개, 나스닥 100 종목 중 77개, S&P 500 종목 중 370개 종목이 상승하며 상승률 76%에서 80%로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넷플릭스가 15.46% 폭등하고 P&G, 이베이, 아마존, 스타벅스, 베스트바이, 제록스, 헬리버튼, 나이키, 베리사인, 산디스크, 오라클, 델컴부터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이시페니, 엑스모빌 등이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하였습니다. 영화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가 15.46% 상승하며 이틀간 60% 폭등하였고 P&G는 매출과 이익이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고 올해 이익도 당초 제시한 전망을 웃돌 걸로 보여 3.59% 급등했으며 전날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핵심 사업인 윈도우 매출액과 올해 전망치가 기대를 넘어서며 0.98%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킴벌리 클락, 한일도 실적이 예상을 웃돌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전날 12% 폭락에 이어 또다시 2.36% 하락에 52주 신저가를 갱신하며 지난해 9월 고점 $705 대비해서 40% 폭락에 시가총액 1위를 엑슨모빌에 빼앗겼습니다. 미국 시장 투자 전략은 중장기 관점에서 업종 종목별로 매수 전략을 유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연일 상승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종합지수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야간 선물 지수 마감 상황도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네, 금요일 야간 선물 시장은 256.9에 9호로 0.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저점 256.05, 고점 257.50으로 1.4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2만 384계약으로 이틀 연속 급증하며 모처럼 2만 계약을 넘어서 활발하였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 후 자정 무렵 256.05까지 0.35포인트 하락하며 고점 대비 1.45포인트 급락하였으나 재차 반등하여 257.00포인트를 중심으로 박스권이 전개되다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개인이 752계약, 기관이 214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835계약 매수하여 개인과 기관의 매도대 외국인의 매수가 모처럼 충돌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상승으로 고른 상승, 부순 하락하였습니다. 네, 이 뉴욕 증시와 달리 우리 시장 연일 분위기가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1940선대로 떨어지기도 했죠. 오늘 하루 전망과 함께 선물 옵션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금요일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 시초가 강보합 출발하며 반등을 시도했으나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 강력 매도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중공업 등 환율 관련 업종 대형주 중심으로 급락하여 장중에 1934포인트까지 폭락하다 낙폭을 축소하며 1950포인트 지선이 붕괴된 채 마감하였습니다.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은 종합지수가 1950포인트, 선물지수가 258포인트 지선마저 붕괴되어 당분간 박스권에서 종합지수 2000, 선물지수 262포인트를 2포인트를 고점 저항선으로 종합지수 1900포인트, 선물지수 250포인트까지 추가 조정이 반복되며 기간 조정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물은 종목 업종별 차별화가 전개되고 선물 옵션은 추가 조정 속에 변동성 장세를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 후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8포인트 회복 시도가 전개되겠으나 경계 매물로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종합지수 1930포인트, 선물지수로 255포인트가 붕괴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반등 시 선물 258포인트 전후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 선물지수 255포인트 전후에서는 매도분을 청산 또는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반등 시 258포인트 돌파 여부와 하락 시 255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또한 선물을 진입하여 예상과 다를 경우 손절매하시고 손절폭은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30, 선물지수로 255포인트, 고점은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8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시 지선 선물 255포인트, 상승시 저항선 선물 258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4, 상한선 259포인트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지난주 금요일 제시하였던 콜 매도 또는 풋 매수 또는 옵션 양매도의 약세 풋 스프레드 전략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약세 풋 스프레드 전략이란 풋 내가격을 매수하고 등가격 또는 외가격 풋 옵션을 매도하는 합성 전략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1930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시진핑 총서기가 아베 특사인 야마구치 나소 공명당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면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긴장도 있었지만 네.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과 일본의 고위급 회담 이런 부분을 타진하고자 현재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의 공명당 대표가 지난 주말 시진핑 총서기를 접견을 했습니다. 이 야마구치 나소 공명당 대표는 2주 전에 이 센카쿠 분쟁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 센카쿠 분쟁은 후대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뤄둘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서 일본 내에서 조금은 화제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시진핑 총서기와 야마구치 나츠오 공명당 대표는 역시 이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깊숙하게 됐는데요. 시진핑 총서기는 아베 총리의 그 친서를 전달받고 아베 총리와 시진핑 총서기의 정상회담은 이 다오위다오의 불협화음이 어느 정도 시정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야마구치 나츠오는 자신의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이 센카쿠 분쟁에 대해서 불협화음을 조기 진화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역시 이제 아베 총리는 그 시진핑 총서기를 통해서 양국의 어려운 문제를 담판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시진핑 총서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에 대해서 그 룸을 열어둘지 이런 부분이 관심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면담에서 고위급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하셨는데 중국과 일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직 일본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아직 만나지는 않은 상태죠. 그렇죠. 가장 먼저 이제 총리에 올라설 때 미국과 면담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이제 시진핑 총서기와 만나더라도 이보다는 미국과 정상회담을 먼저 갖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이 다소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미국이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국 위주의 그 우익적인 그 역사적 시각이 다소 동북아의 과거사 인식에 불편함이 이런 부분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 다오위다오의 문제를 이렇게 후대에 밀어둘 수 있다라는 현재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의 그 현재의 식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아직까지는 좀 불협화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에 대한 아베 총리의 그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내내 중국 시진핑 총서기와의 면담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다오위다오 센카쿠 분쟁에 대해서 현재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가져오고 있는 이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 벵가지 청문회에 참석했던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은 벵가지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이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를 행정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는 부분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 이런 점은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다소 위안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 양국은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새 지도부가 등장하면서 개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열어두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과 일본도 교역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양국의 실리적인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도 센카쿠 분쟁이 더 이상 격화되지 않는 것을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세계 경기의 침체 때문에 이를 현재 만회할 수 있는 가장 그 성장력이 강한 파트너가 중국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교역에서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의 교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런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그 센카쿠 열도의 분쟁이 격화된 이후에 중국과 일본의 무역 수지 문제가 크게 감소하는 등 교육 규모도 크게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그 내용을 반영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 진출한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이를 동북아 일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도 이런 움직임은 중국과 일본의 영토 문제 이런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강 인민은행 부행장도 엔화의 비교적 약세 기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아베 총리가 현재 가져가고 있는 일본의 경기부양 카드를 뒤로 물러날 뜻이 없기 때문에 향후 환율의 움직임과 세계 각국 정치권들의 입김에 따라 중일 관계 문제도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단초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시선을 미국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번 주 28일과 29일 올해 첫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죠. 이번 회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OMC 회의하고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이달 말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첫 회의고 올해 회의를 하면 이제 버냉키 의장이 임기가 1년 남았다라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올해 초 전미 경제 확해에서 불거졌던 조기 출구 전략에 대한 내용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그 본격적인 현안으로 다뤄질지 여부도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는 회의 끝나고 나서 공식적인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 브리핑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다면 다음 달 중순 이전에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통해서 본안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현재 엔화의 인위적 약세 부작용 내용에 대한 논의도 커다랗게 불거졌는데요. 이런 내용도 그 현안의 부수적인 내용으로 토의될지도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특히 이번 연준의 회의는 올해 이른바 의결권을 갖게 되는 4개 연방은행 총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위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준 의결권을 가진 연방은행 총재 12명 중 5명이 올해 새롭게 의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들의 성향 우선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연방은행은 이제 5명의 연준 연방은행 총재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요. 앵커께서 이제 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명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이른바 그 무제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뉴욕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상이라도 위상과 이제 관련이 있고요. 4명이 이제 로테이션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의결권을 가지고 행사할 연방은행 총재들인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 그다음에 보스턴과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지난해 내내 시장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매파인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지난해 말로 의결권을 현재 반납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의결권을 가져가게 된 시카고와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이른바 양적 완화 카드의 그 친숙한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진 비둘기파로 볼 수가 있겠고,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는 다소 매파적인 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9월 연준의 양적 완화 카드에 대해서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연방은행 총재는 자신이 의결권이 있었다면 이를 반대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성향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캔사스시티의 에스터 조지
이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토마스 호니그 총재의 뒤를 이어서 신임 총재로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성향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에스더 조지 총재의 발언 내용도 이번 연방은행 총재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번 회의에서 조기 출구 전략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출구 전략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기가 회복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측면으로 읽힐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출구 전략의 논의가 만약에 본안에서 논의가 된다면 역시 채권 시장의 강세는 다소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정크 본드 등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머니 무브 현상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그런 공산으로 장기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유럽 지역이죠. 유로존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신중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미국의 재정지출 자동 삭감 이런 부분에 양당 합의도 완전하게 현재 완료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가동이 시작된 연준의 국채 매입, 매월 450억 달러의 국채 매입 규모가 출구 전략이 나올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만 유효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이 출구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있을 FOMC 회의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박재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 시장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1940선대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선물 중에서도 지난주 10,000개가 넘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미국장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우리 시장 여전히 하락 추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의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013년 상반기 영업 전망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17.79포인트 빠진 1946.69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영업 전망 악화 우려에 장중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또 외국인의 순매도가 증가하면서 대형 수출주들이 크게 하락했고요. 반면에 금융주와 중국 소비 등 일부 내수주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등의 IT 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애플의 어닝 쇼크가 겹치면서 1분기 이후에 스마트 기기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 그리고 환율에 따른 감익 우려 등이 겹치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도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7%가 떨어졌고요.
기아차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완성차 업종 4분기 실적 부진, 그리고 2013년 영업 악화 전망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IT 업종, 특히 모바일 부품주들의 스마트 기기 시장 성장성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이 확대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1.8포인트 하락한 506.8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디어 컨텐츠 업종,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호조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 전망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 수출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미디어나 게임, 엔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가 향후 흐름이 조금 양호해 보이고요. 투자 비중을 코스피보다는 이런 코스닥에 집중하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증시,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외국인의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좀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네. 한국 증시,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인 가운데 대조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시장,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환율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미국에서 재정절벽 관련 이슈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는 지금까지 4%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락 이유는 가장 큰 이유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한 이유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 비중이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글로벌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좋아지는 나라는 우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요. 한국 증시가 이전만큼 경기 회복에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들이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아베 총리 취임 이후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고정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순환적 회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한국보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일본이나 중국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IT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던 애플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국내 IT 업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9월을 고점으로 애플 주가가 급락하면서 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멈춘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된다면 국내 IT 기업들 실적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애플 주가 상승과 동반해서 네. 국내에 유입했던 국내 IT 업종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환율입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워낙 강세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환율 변동 체크해 나가면서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주목해 보는 것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변수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금요일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주로 중국 내수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오늘장 네. 아무래도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에서 조금 모멘텀을 찾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락하고 있고요. 또 애플 쇼크로 인해서 국내 수출주 부진, 주가 흐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수출주의 부진이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그런 하락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대신 대외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수출주보다는 내수 경기 회복에 수혜주를 찾는 전략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원화 강세와 물가 안정이라는 매크로 환경도 국내 내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히 한국의 새 정부가 원화 강세를 일정 부분 용인하면서 내수 부양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주보다는 내수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내수주에서 모멘텀을 찾아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이런 내수주에 좀 국한되어 있는 종목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수주이면서 최근에 네.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는 종목인데요. 일단 시장 트렌드가 화학이나 철강 등의 그런 전통 산업에서 미디어나 컨텐츠 등의 신사업으로 조금 이동하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CJ E&M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CJ E&M의 주가 상승 포인트, 일단 모든 사업 부분이 종합적으로 좋아져야 조금 주가 상승 탄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사업 부분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방송 부분입니다. 방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프로그램 광고 단가 인상, 그리고 시청률,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그런 편성표가 완료되면서 향후에 컨텐츠 수익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송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방송법상 PP시장 점유율 맥시멈 33%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49%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어서 현재 30% 정도 지금 점유하고 있는 CJ E&M의 방송 부분 매출이 49%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CJ E&M의 가장 큰 그런 투자 모멘텀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게임 부분입니다. 2011년부터 서든어택이 그런 퍼블리싱에서 빠져나가면서 게임 부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는데요. 또 작년에는 웹보드 게임 부분 규제, 그리고 자체 개발하는 게임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조금 개발 비용도 늘어나는 그런 흐름 추세를 보이면서 게임 부분 상당히 적자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2013년, 2012년에 자체 개발한 게임들이 대거 출시가 되고요. 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2012년에는 20개 정도 출시를 했지만 2013년에는 50개 정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부분도 좀 턴어라운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부분인데요. 영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 배급시장 점유율이 20%대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베를린이라든가 라스트스탠드 같은 그런 대작들, 그리고 설국열차 같은 대작들이 개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30% 이상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큰 이슈라고 보면은 2011년 대비해서 2012년 영화 시장이 관객 수가 22% 증가했고요. 한국 영화는 38%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화 부분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종합해 보자면 방송 부분은 정부 정책 효과, 그리고 광고 단가 인상 등으로 안정적인 효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게임과 영화 부분, 각종 악재로 인해 힘들었던 2012년 대비해서 2013년 좀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 투자자분들이 유념해야 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방송 부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이어나갈 수 있지만 게임이나 영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 흥행 여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 5일선 부근이 34,000원, 목표가 4만원, 손절가 3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CJ E&M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츠 종금증권 박재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대상에서 대기업 근로자는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수위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중소기업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연대 보증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이 금융권과 기업 대출 등에 일부 남아있던 연대 보증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엔저 정책에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중국도 급격한 위안화 절상 방어에 나서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환율 방어에 가세할 경우 글로벌 환율 전쟁 전선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노키아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을 합해 4억 700만 대의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비과세 상품인 재형저축이 나오게 되면서 출시일만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재형저축 가입 대상에서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대상에서 대기업 근로자는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과거 재형저축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해 만들었지만 정부가 부활시킨 재형저축은 대기업 근로자도 포함한다면서 지금은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진 만큼 재형저축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형저축은 지난 1995년 재원 부족을 이유로 폐지됐다가 올 3월부터 다시 시행됐는데요. 인수위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중소기업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재형저축의 이름을 중소기업 근로자 행복키움 저축으로 이름을 바꿔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주 대상은 종업원수 300인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나 만 30세 이상 중 월 정액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가입기간은 2년, 3년, 5년으로 월 1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요. 이자는 법정 기본금리 외에 가산해서 가입기간에 따라 7에서 11%까지 보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재형저축이 주는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에 더해서 증여세, 상속세를 면제하고 주택자금 융자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입사해 저축에 가입했다가 퇴사하거나 대기업으로 옮기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보증을 잘못 써면 줄줄이 폐가 망신하는 사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금융회사 연대 보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국내 금융시장에서 연대 보증 관행 참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손쉬운 채권 회수와 리스크 해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금융 채무자들은 물론이고 또 가족과 지인 등에게 줄줄이 연대 보증의 족쇄를 채운 경우가 많았죠. 연대 보증은 지금 법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보증제도 점검 작업을 벌였었고요. 지난해 5월부터 시중은행 물론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대보증 멍해가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사라졌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또 박 당선인의 지적인데요. 박 당선인은 최근 있었던 경제 1분과 비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대보증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연대보증에 자꾸 의존한다는 것은 금융권이 그만큼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면서 연대보증 때문에 패자부활이 안 되는 만큼 연대보증은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좀 박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금융당국 다시 한번 또 연대보증 수술대에 올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아직까지 개인과 기업의 강도 높은 연대보증을 적용하고 있는 이 금융권이 주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연대보증 전면 폐지 가능성에 대해 일부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법 개정에서부터 감독권 이관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노골적인 엔화 약세 정책을 시사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위안의 급격한 절상을 방어하는 조치를 시사하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에 동참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폐막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이강 부총재가 선진국의 양적 완화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투기 자금의 중국 유입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부총재의 이 같은 발언이 현재 적정 수준에 도달한 위안화 가치가 투기적인 한머니 유입으로 추가 절상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최대 수출국인 중국까지 일본에 이어 환율 방어에 가세할 경우 글로벌 환율 전쟁의 전선이 메가톤급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미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엔저 정책을 놓고 일본과 국제사회가 연일 좀 공방전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중국까지 환율 전쟁에 뛰어든다면
보면 수출에 의존하는 다른 신흥국들까지 줄줄이 동참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외화 순유출액 동향을 살펴보면 연초 이후 순유입액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주요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과 6월에는 순유출되기도 했지만 9월에는 또 63억 달러, 10월에는 78억 달러, 11월에는 185억 달러를 기록하더니 12월에는 543억 달러로 지난해 월간 규모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위안화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곧바로 또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